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10번 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쭉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전체 장면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리라고는 예상하고 왔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 아침에 군수님께서 목요일날 공부합시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러 왔으니까 뭘 하나 배워 가셔야 되는데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혹여나 이 자료가 뭐 옛날에 배웠던 화학식도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기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저 온 거 아니고요. 울진이 왜 수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울진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면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슬라이드가 좀 어렵더라도 제 말만 잘 들어보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소개해 주셔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한 1년 전일 겁니다. 한 1년 전쯤에 제가 우리 요번에 승진하신 안준섭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진에서 수소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수소를 좀 잘하신다고 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학교의 다른 교수님인데 이분이 지금 정부의 산자부에 무슨 다른 일을 하고 가 계세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뭐 네가 도와주고 싶으면 좀 도와드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한 달 뒤에 김준우 교수님이 또 연락이 와서 좀 봅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국가산업단지를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수소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확답을 못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울진이 수소로 하려면 정부가 평가하기로는 울진이 수소에 대해서 얼마나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울진이 수소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군수님이 수소차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수소 충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혀 없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해도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못하겠습니다라고 노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은 아마 딱 1년 전쯤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제가 별도로 2번이나 김준우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거 안 된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다른 사람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뭐 제가 실명 거론하실 분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이 단장님 새로 맡으신 김상덕 단장님,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 실장 맡으신 우리 안춘섭 실장님, 주무관님 와 계신 박근영 주무관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셔가지고 결국은 이 대기업들을 군수님이 너무 잘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신 것 때문에 결국은 수소산업단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됐지만 이 안에 어떻게 채우느냐가 울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수소산단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군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이제 군수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이걸 한락하시는지 아시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 안 했는데 다른 분들 다 자기소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얼핏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앞에 10분들은 다 외진말 썼는데 그래도 저는 경상도말 쓰는 사람입니다. 특이한 이력이 아마 여기 중간에 제가 공부를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로 간 이유는 20년 전에 연료전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공 수업을 듣다가 연료전지가 뭐지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나도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광주에 가서 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000년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니 그 가가 괜찮겠나? 광주 가면 경상도 사투리서가 괜찮겠나라고 하시던데 뭐 여러분들도 광주 분들이 오면 더 잘해 주시겠지만 제가 7년 광주 사는 동안 밥도 더 많이 얻어 먹었고요. 반찬도 훨씬 더 많이 주시고요. 되게 공부를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그냥 보시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저도 대구를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경상 대구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연료전지라는 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 개발했고요. 최근에 한 2, 4년 전부터는 수소 이야기 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울진하고는 지금 울진 원전 전기분해 수소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따로 하고 있는 일은 포스코에서 철판을 만들 때 부생 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수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에 일산화탄소에 여러 가지 연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태워서 열로 쓰고 있는데 그 수소도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정제해서 순수한 수소를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제가 6가지로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아마 8시 50분까지 1시간 반을 강의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겨우실까 봐 주제를 좀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상 기후 변화가 생긴다. 화석연료를 쓰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울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요즘 동남아 같습니다. 낮에 굉장히 덥다가 오후 저녁쯤에 되면 비가 또 한번 확 내리고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예년 같지 않게 장마도 되게 오래 나오고 그다음에 한번 오면 비도 집중호우가 오고 이게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그런 건데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지구온난화가 생긴다 그러는데 일단 오늘 요거 하나만 공부하고 가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 화석연료를 쓰면 지구온난화가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화석연료가 결국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도 메탄가스고요. LPG라고 하는 것도 프로판, 부탄 뭐 많이 붙어 있는데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석연료고요. 휘발유차, 경유차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화석연료입니다. 탄소, 수소 덩어리고요. 또 뭐 있죠? 알코올, 소주 드시는 것도 다 화석연료입니다. 결국은 얘들을 통틀어서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동차에 시동 걸면 점화 플러그 불 딱 붙어가지고 휘발유 태우거든요.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팽창되면서 엔진이 돌아가는 거고 이때 나오는 열로 집에 보일러 돌아가는 거고요. 이때 나오는 열로 공장 돌아가는데 결국은 얘를 산소랑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열을 이용하는 건데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발자국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도 나옵니다. 물도 나오는데 물은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가 얘들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지구과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영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안 덮으면 추워서 농작물 재배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도 지구 위에 파란색의 온실가스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구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온실가스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다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둬져서 온실처럼 가둬져서 지구가 물론 지역적으로 온도는 차이는 나지만 평균 기온 15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온실가스는 고마운 가스입니다. 고마운 가스인데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화석연료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자꾸 배출되는 거예요. 아마 20분, 30분 지나면 주무시는 분들 간혹 나오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 호흡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산소 공급한테 자꾸 졸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식물들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순환을 거쳐서 지구의 균형을 잘 맞춰왔습니다.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화석연료 결국 우리나라 몇 년 썼을까요? 울진에 도시가스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도시가스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휘발유, 경유 넣고 차를 탔습니까? 1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해외, 미국, 뭐 유럽 봐도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 100년, 200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다 보니까 지구에서 자연 정화 과정을 못 거치고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온실가스층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농사 지으려고 비닐하우스를 한 겹만 덮어놨는데 50년 만에 누가 한 겹을 몰래 밤에 덮어놓고 갔어요. 그럼 한 겹이 더 덮여진 거는 나가는 열 에너지가 좀 갇히니까 따뜻해졌겠죠. 처음에 두 겹 됐을 때는 식물들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세 겹이 됐습니다. 나가야 되는 게 못 나가고 더 갇혀 있으니까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식물들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이 갇히니까 식물이 못 살아남는 것처럼 이 지구도 열이 너무 많이 갇히니까 온난화가 생겨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너무 시간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온실가스층이 점점 두꺼워져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 여름에 더워지는 건 쉽게 이해됩니다. 온난화니까. 근데 겨울은 왜 추워질까요? 이것도 오늘 제가 슬라이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북극으로 관점을 보면 북극도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워집니다. 덜 추워지면 북극 위에 있는 찬 구름들이 사람도 추우면 똘똘 뭉치는데 좀 느슨해지면 퍼지죠. 북극이 덜 추워지면 차가운 구름들이 옆으로 퍼집니다. 퍼져서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으로 이 찬 구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워지는 거고요. 집중호우는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면 구름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난답니다. 예년 같으면 한 7일 동안 비가 안 오고 증발만 됐으면 구름이 물을 이미 많이 먹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면 구름이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비가 안 와도 구름에 물이 잘 차져 있다가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머금었던 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지구를 열심히 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에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구온난화를 좀 막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교토오정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 이 교토오정서가 선진국들끼리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라고 했던 거고요. 교토오정서를 아시면 옛날 사람이고 요즘은 파리협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리협정에서 모여서 뭐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 발표 때 군수님 이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850년 산업화를 시작하는 그때의 지구 평균 기온 대비 지금 앞으로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 거다. 이거 막자라고 노력을 발표를 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1.5도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이상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2도까지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더워서 못 살고 추워서 못 살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못 산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다 빼겠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더 이상 안 되니까 소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 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뭐 하면 되냐면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하면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쓰신 분 없을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 머리에 고정시키려고 스프레이 많이 뿌리시죠.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가스가 프레온 가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에어컨 냉매로도 사용됐고요. 얘가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온실가스 효과를 더 높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얘는 대체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사용 금지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가 그렇게 힘들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를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안이 없거든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화석연료, 도시가스 안 쓰고 경유 안 쓰고 휘발유 안 쓰고 우리가 차도 못 타고 보일러도 못 돌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2050년까지는 점점 줄여서 2050년에는 전 세계가 2049년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2050년에 지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하고 지구가 소비한 이산화탄소 양하고 똑같이 맞추자는 겁니다.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넷제로가 이 탄소 중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0년에 대통령께서 선진국들하고 앞다투어 우리도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도에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7억 2,800만 톤,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7억 2천만 톤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배출되는 양은 7억 2,700만 톤인데 흡수되는 양이 있습니다. 나무가 마셔주고 갯벌이 마셔주고 혹은 기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은 흡수량이 한 2천만 톤쯤 됩니다. 그럼 배출되는 게 7억 2천만 톤, 흡수되는 게 2천만 톤, 순수하게 배출되는 7억 톤이죠. 이 7억 톤을 순수하게 배출되는 양 7억 톤을 줄여서 2050년에 배출되는 양이 1억 톤이라면 흡수되는 양을 1억 톤 만들어서 전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프에도 나오시겠지만 배출량은 조금 줄이고 흡수량을 많이 늘리면 넷제로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흡수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배출량을 7억 톤이 아니라 1,000만 톤 이하로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넷제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정치적인 사람 아닙니다. 다만 이 국민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정치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 가야 되는 방법인데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절차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청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2050년 되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원자력이 나와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발전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 숫자는 이 발전량은 단위가 크니까 무시하시고요. 퍼센트를 보시면 제가 어디 2019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100이라고 봤을 때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석탄이 40%, 도시가스가 25%, 기름 0.6%, 신재생이 6.5% 해서 100%쯤 됩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라고 말씀드린 석탄, 가스, 기름이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석탄 태우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 발생하니까 도시가스 태우면 안 되고요. 기름 태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드리겠지만 이때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6.5%밖에 안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탄소 중립도 우리 이루겠지만 원전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탈원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25.9%도 떨어져야 되고 화석연료도 쓰면 안 되고 결국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달성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 발표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2018년 기준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 23%를 7%로 줄이고요. LNG를 7%로 줄이고요. 석탄은 없애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62%로 10배를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빈 자리라는 자리에 태양전지 다 깔아야 되고요. 산해 풍력 다 깔아야 됩니다. 얘들이 가지는 문제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다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최근에 올 초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발표하셨는데 뭐 대통령께서 원전을 이용하겠다라 원전을 늘리겠다는 발표도 하셨기 때문에 수정이 좀 돼가지고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 늘려서 30에서 35%까지는 유지하겠다. 대신에 신재생은 하기는 하되 현실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비중을 앞으로 여기 보시면 35%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35%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구는 점점 줄어도 전기 사용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고정이 됐다 그래서 원전을 늘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원전에서 만드는 전기는 또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재생에너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쓴다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지 말고 땅 속에 집어넣거나 바닷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바꾸면 됩니다. 이 기술이 CCUS 기술이라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포집, 모아서 저장하거나 하겠다는 기술입니다. 이게 잘 되면 자동차 엔진 뒤에 마우라 뒤에다가 요거 딱 달아놓으면 CO2 나가는 거 다 잡으면 됩니다. 우리 집 보일러 연통에 요거 달아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꿀뚝, 제철소 꿀뚝, 시멘트 꿀뚝에서 나온 CO2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서 모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원리냐면 여름에 장롱에 뭐 넣습니까? 물 먹는 하마 넣어놓죠. 물 먹는 하마는 물만 먹습니다. 근데 얘는 저희가 아직 싸게 팔려고 재활용을 못하게 해서 물을 먹으면 물이 흥건하면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뭘 개발했냐면 CO2 먹는 하마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CO2 먹는 하마는 다행스럽게도 CO2를 먹었는데 반대적으로 열을 가해주면 CO2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공장 꿀뚝에 달았다가 CO2 먹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뱉어내면 CO2만 따로 모을 수 있겠죠. 얘를 모아서 땅속이나 바닷속에 저장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바닷속에는 못 넣습니다. 바닷속에 넣으면 당장은 쉬운 것 같은데 바닷속에 넣어놓으면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땅속에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포항 앞바다에서 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저희가 기름 캐내고 나면 도시가스 캐내고 나면 빈 공간 많죠. 거기에 지금은 물을 집어넣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 바이오 디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이오 디젤이 식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금 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분야가 크지 않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시키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안 타면 되고 경유차 안 타면 되고 발전소 문 닫으면 되고 보일러 안 돌리면 됩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대안이 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뭐 요거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양전지라는 걸 설치해 놓으면 그냥 전기 나옵니다. 태양열은 열을 받아서 열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좀 만드는 거고요. 풍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전기는 만들어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석탄 발전, 화력 발전, LNG 발전으로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런 것들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 산에 태양전지, 빈 공대 태양전지 설치하려고 하면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민원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연 경관 훼손하고 태양전지 설치해 놓으니까 산사태 나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현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고 산업단지 지붕에 그 다음에 호수 위에 주차장 위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한계가 와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면 이 건물 벽에 설치를 하는데 이런 거 벽에 설치는 보기 싫죠. 그래서 요즘 워낙 신기술이 개발 많이 돼서 벽지처럼 알록달록한 태양전지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도 전기를 만드는 태양전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또 특이한 거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건 뭐로 보이십니까? 작년 전시회 가서 제가 본 건데 태양전지입니다. 얘랑 똑같이 보이는 태양전지죠. 근데 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전지 사이사이에 LED 칩을 박아놔가지고 전광판처럼 됩니다. 물론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선명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약 5개의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면 전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풍력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수소 이야기 알아서 왜 태양광 풍력을 설명을 드리냐면 태양광 풍력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일 너무 더울 것 같으니까 태양전지 많이 가동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죠. 햇볕이 내리쬐는 정도에 따라서 발전이 되는 거고요. 풍력발전소 가동하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소비량이 수요량이 좀 줄어서 공급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태양전지 풍력발전소 가동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수 없죠. 계속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ES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풍력 발전소 옆에, 태양전지 발전소 옆에 커다란 배터리 갖다 놓고 그래서 태양전지 풍력이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발전소에서 전기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면 됩니다. 한전에서 전기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안 그래도 비싼데 얘를 전기로 저장해 놓으면 더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라는 게 오늘 핸드폰 오래 쓰시려고 밤새도록 충전한다고 해서 전기 더 많이 들어갑니까? 배터리 하나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전기를 뽑아 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자꾸 더 늘려야 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되는 게 뭐냐면 이때 풍력, 태양광, 바이오로 가지고 만드는 전기가 남을 때 배터리에 집어넣지 말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이 전기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자라는 논리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진 원전 수소인데 이 수소가 만들었다고 이 수소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소 가지고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그림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기관, 석탄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고요. 고체라서 좀 불편했습니다. 땅속에 석유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얘를 이용한 내연기관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탄과 석유가 탄소 때문에, 탄소 포함된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똑같은 연료를 쓰지만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지금은 당연히 사람들이 수소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연료들을 찾아봤는데 수소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석연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자라고 의견을 모았고요. 이 수소는 사실은 기름과 같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럼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연료전지라는 건데 얘도 이미 200년 전에 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죠. 연료전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랑 헷갈려 하십니다. 2차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는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는 겁니다. 집에서 꼭 전기를 꼽아 넣어야 되죠. 근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 안에 있는 다른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해서 다른 반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바뀌어 있다가 내가 핸드폰을 쓰면 반대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를 저장하는 건데 이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뒤에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 설명 안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으면 조건을 잘 맞춰주면 B가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 전기분해 오늘 말씀 많이 드릴 텐데 물 전기분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수소,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 학창 시절에 들어보시고 실험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물에다가 전기 분해하려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바게스에 물 받아 놓고 구리 전선 두 개를 1.5V 건전지 한 개는 안 되고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물속에 담그면 양쪽 구리 전선에서 뽀글뽀글 기체가 따로 발생합니다. 따로가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수소가 발생하고 한쪽에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따로 발생하는데 이게 물 전기분해 반응인데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반응시킵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강조드렸습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질 때도 따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반응할 때도 따로 반응합니다. 같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료전지 내에서 수소랑 산소랑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 태우는 것처럼 이 수소도 엔진 안에 수소를 집어넣고 LPG 태우는 것처럼 태울 수도 있습니다. 태우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수소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인데 반응식은 똑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연료전지라는 거는 뭐 하냐면 똑같이 수소, 산소를 반응시키는데 수소를 집어넣고 산소를 집어넣으면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리는데 그림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네모난 게 연료전지라는 겁니다. 연료전지의 중간에 분리막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전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서로 만나지 않게 분리시켜 놓고 왼쪽에는 수소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라는 게 이동한다는 건데 이 전자가 수소 때문에 만들어져서 반대쪽으로 전자가 넘어가서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되면서 전기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연료전지라는 장치에다가 수소 집어넣고 산소 집어넣으면 바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발열 반응입니다. 반응을 하면 할수록 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수소 집어넣고 산소 집어넣으면 전기 만들어지고요. 열도 나오고요. 물도 만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6, 70년 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우주선 보낼 때 그때 우주선에 이 연료전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우주에 가서 전기도 만들어내고 우주인들이 먹을 물도 해결하고요. 그러면 이 연료전지는 지금 아마 대부분 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곳은 이 연료전지라는 게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뭐만 궁금하면 될까요? 수소만 주면 됩니다. 수소만 주면 산소는 자동차에 산소 탱크 싣고 다니십니까? 휘발유만 집어넣으면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끌어다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수소만 집어넣어주면 산소는 공기 중에서 받아들여 전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연료전지라는 것을 자동차에 집어넣습니다. 전기차처럼 전기차는 엔진 다 덜어내고 배터리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가지고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게 전기차입니다. 수소차는 배터리 대신에 연료전지를 집어넣고요. 대신에 얘는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충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LPG차처럼 자동차 안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를 충전하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그 전기 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리면 가는 게 수소차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전기로 가고 수소차는 수소로 가는데 구동되는 건 전기랑 똑같기 때문에 수소차를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전기차는 전기로 가고 수소차는 전기로 가지만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수소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집에 있는 보일러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보일러 대신에 연료전지를 갖다 놓으면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전기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얘가
연료전지라는 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온도가 올라가면 예전 자동차 중고차 뭐 오바이트 한다 그러죠. 엔진이 과열되면 망가지는데 그걸 시키려고 냉각수를 돌리듯이 얘도 온도를 유지하려고 냉각수를 집어넣는데 식히고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 물로 난방과 온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는 CH4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수소를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의 단점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면 수소는 깨끗하지만 그 과정 중에 탄소가 어디로 가냐면 역시나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이 장치 안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도시가스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는 모아놓고 이 수소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만 이 시장은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제일 좋은 게 발전용 시장입니다. 아까 앞에 못 드렸는데 이 발전용 시장이 왜 좋으냐면 연료전지라는 거는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정말 잘합니다. 한번 가동해 놓으면 24시간 365일 계속 만들어내는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인 경우는 단점이 껐다 켰다가 혹은 액셀레이터 밟았다 섰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 한금 저장해 놨다가 조금 빼고 많이 빼고 쉽게 빼는데 모아놓은 거 빼기 때문에 쉬운데 우리는 연료전지는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모빌리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땀을 좀 많이 나네요. 자켓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소차가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2013년인가에 투선을 개조해서 수소차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최초로 넥소라고 하는 차를 완전히 수소차로 2018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는 수소차 전용 모델입니다. 넥소는 무조건 수소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수소를 한번 충전하면 600km까지 갈 수 있고요. 물론 전기차에 비해서 연료전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직은 이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비싼 가격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보전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지금 살려면 자부담하는 거는 요 정도. 모델이 두 개입니다. 아래 사양이 있고 위에 사양이 이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 울진 군 북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한 분이 이거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가서 운전하고 계시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수소 충전하려고 삼척까지 가야 됩니다. 군수님이 아마 내년에는 울진에 이 충전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성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모든 출력을 다 똑같이 만들었고요. 전기차 못지않게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문제는 방금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수소 충전할 곳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충전하는 수소를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화석연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장을 잘 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 설명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전기차는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만 있습니다. 배터리로 집에서 저장한 거 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는 거 이해하셨죠? 하셨고 수소차는 연료전지라는 거 수소 탱크로 해서 모터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건데 요 하이브리드는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엔진이랑 배터리가 같이 전기 모터로도 돌아가고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차가 보급이 워낙 많이 됐으니까.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집에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다가 발전기 돌려서 충전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없어지는 열을 이용해서 회생 제동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안 하거든요.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죠? 차에 보면 12V짜리 납축전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 충전합니까?
안 하죠. 차에는 발전기로 충전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작았습니다. 얘를 좀 키워서 만든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얘는 전기로만 가고요. 전기차는 전기로만 가서 배터리 다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배터리가 좀 커졌으니까 배터리로 가는데 나는 가야 될 거리가 50km 남았는데 전기로는 10km밖에 못 가요. 그러면 세워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료 탱크의 엔진이 돌아갑니다. 엔진이 돌아가서 거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엔진으로 얘를 충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집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차이는 똑같은데 배터리가 커져서 플러그, 아시죠? 플러그. 이게 플러그입니다. 플러그인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많이 보급되고 있고 얘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얘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얘도 없어져야 되고요. 얘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 연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논리 여러 가지 문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얘 아니면 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싸다. 물론 정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안 되기 때문에 타라 하지만 그거는 일반 시민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싸야 됩니다. 전기 충전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충전 인프라가 많이 늘어서 충전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전기값이 쌌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괜찮지만 석탄 발전소 문 닫고 LNG 발전소 문 닫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한 시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원전을 좀 더 늘리겠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원전을 못 늘렸고 전기가 모자라면 전기 수입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전기 좀 갖고 올까요? 어떻게? 해저 케이블 깔아서. 안 됩니다. 그럼 전기가 없어서 전기차가 못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는 울진에서만 나오는 원전 전기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해야 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2050년에 필요한 수소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석유, 도시가스 다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소를 수입해 오면 수소 가지고 수소차 가고요. 수입해 온 그 수소 가지고 연료전지 구동하면 전기 만들어집니다. 그 전기 가지고 전기차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수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오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울진이 원전을 이용한 전기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체 수소의 많게는 10%, 적게는 5%만 공급해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울진에서 전국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울진이 전국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장치 많은데 이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대신에 수소 안에 제일 중요한 건데 수소가 저장을 해야 하는 탱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수소 저장 탱크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소가 많이 실리니까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보통 LPG 탱크 보셨죠? 그 안에 가스 들어있습니다. 근데 LPG에는 부탄이나 프로판 가스가 들어있는데 집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부탄 가스통 흔들어 보시면 액체로 들어있습니다. 액체로. 왜냐하면 액화를 시켜야 양이 많거든요. 근데 수소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수소를 액화시키려니까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내려야 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보이는 탱크 안에 압력을 가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기체를 압력을 가해서 집어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저는 해봤는데 주사기에 공기 채워가지고 한번 눌러보십시오.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수십 기압, 수백 기압으로 수소를 밀어 넣어야 수소 저장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LPG 통에는 수소를 넣어봐야 용기가 100기압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100기압으로 수소를 저장하면 수소가 1kg밖에 저장 못해요. 그래서
수소 용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700기압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튼튼하게 유지되는 용기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차에는 요 탱크가 들어가는데 요 탱크는 수소를 700기압으로 압력을 가해도 안전하게끔, 실제로 700기압까지만 충전하는데 안전성은 1000기압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철 스틸이 아니라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복합 재료로 용기를 만들고 바깥에 이 유리섬유라 같은 거 탄소섬유를 감아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강철 스틸은 내가 버티는 압력보다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터집니다. 터지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는데 이 수소 저장 용기는 터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얘가 문제가 생겨서 터지더라도 터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타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수소차 개발하는 도중에 이 차량 충돌 시험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안전 사고가 나지만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사고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마 바닥에 수소 탱크가 들어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수소 탱크에 가장 적은 충격이 가해지는 위치를 잡았답니다. 그게 아마 바닥으로 알고 있고요. 정면 충돌도 해보고 후면 충돌, 옆면 충돌, 이거 보통은 어떻게 사고 나면 사람이 덜 다치는지를 시험하는 거지만 이 시험은 죄송스럽지만 이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수소 탱크의 위치를 가져가야 수소 탱크가 안전한지를 검사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최적의 자리를 잡았고, 물론 탱크 자체도 튼튼하지만 그래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위치를 잡는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뒤에 수소 탱크 그림 여기 나와 있네요. 수소 탱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수소 탱크가 전혀 충돌을 받지 않는 거고요. 이거도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수소 탱크를 불을 붙여봤습니다. 불 붙이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수소 탱크인데 방금 보셨습니까? 피웅 다시 할까요? 탱크를 잘 봐보시면 자, 이게 수소 탱크입니다. 일부러 LPG를 태워서 불을 붙였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요 수소 탱크 앞에 TPRD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온도가 80도 이상이 되면 이 밸브가 열려서 수소 탱크 안에 있는 수소를 한 번에 다 뱉어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아마 날아가면서 타서 보이는 불꽃이 퓨 올라갈 텐데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퓨 하고 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누설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한 30년 전쯤에 우리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집에 LPG통으로 가스레인지 쓸 때 9시 뉴스 하기 전에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외출 후에 집에 왔는데 냄새가 나시면 바로 불을 켜지 마시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LPG통에 있는 가스는 부탄가스,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누설되면 깔아앉거든요. 깔아앉기 때문에 누설되면 바닥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울진도 도시가스 많이 들어오죠.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그런 광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러십니까? 도시가스는 메탄이라고 하는 게 주성분인데 이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혹시나 누설이 되더라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 안전장치를 더 해놓은 게 뭐냐면 원래 도시가스, 메탄가스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혹여나 누설됐을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집에 보낼 때 냄새나는 물질을 일부러 섞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집에 냄새 나면 샜구나라고 하시면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대신에 간혹 발생하는 도시가스 문제는 보일러 연통에서 CO2, 일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내부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는 혹시나 새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영화 보시면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요. 불이 조금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막 끄집어내죠. 억지로 구출해서 딱 나오면 터집니다.
왜 우리가 타는 차에는 기름은 액체이기 때문에 세면 점점 밑으로 옵니다. 밑으로 와서 얘가 흘러서 발화 지점을 만나면 불이 나고 폭발이 되는 건데 수소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차 타고 오셨죠? 차에 뭐 실려 있습니까? 기름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불 붙이면 불 납니다. 그 걱정 아침에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 내 차에 불 나면 어떡하지? 아무도 걱정 안 하시는데 수소락하면 괜히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소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에는 수소는 실려 있지만 혹여나 수소 폭탄처럼 폭탄이 터지려면 자꾸 딴 데로 서는데 수소 폭탄은 수소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수소 폭탄은 핵융합 발전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삼중수소하고 중주소가 만나서 터져야 되는데 이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소 폭탄을 발전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수소 폭탄 차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소, 산소가 그나마 같이 붙어 있어야 같은 공간에 압력을 가해지고 같이 붙어 있어야 불 붙이면 불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료전지 차에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는 휘발유 엔진에는 점화 플러그 불을 반짝 붙이는데 그런 불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터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다음 영상은 혹시나 총 맞으면 어떡해 해서 실제로 수소 탱크 갖다 놓고 총을 한번 쏴봤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총탄 실험을 했습니다. 멀리서 탱크 갖다 놓고 저격수가 쏩니다. 쏘면 터지는 게 아니고 찢어져서 수소가스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밖으로 그냥 분출되지 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현대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휘발유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걱정했을 겁니다. 야, 기름을 어떻게 차에 싣고 다니노? 마차가 낫지. 하신 것처럼 한 20, 30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차에 수소를 싣고 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수소차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4만 대였고요. 이건 예전 데이터고요. 2022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지금 3만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재 기준으로는 4만 대쯤 될 거고요. 연말까지 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진에는 한 대밖에 없죠. 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냐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그 다음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울산 이런 데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말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모델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SK가 만듭니다. 그 배터리를 사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만 갖다 끼워서 이렇게도 차 만들고 저렇게도 차 만듭니다. 배터리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연료전지는 앞에 제가 급하게 막 복잡하다 어렵다고 뛰어넘어갔는데 연료전지라는 것 자체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유일하게 현대차만 만들 줄 압니다. 근데 이 기술을 외부에 다 공유해서 다 같이 만들면 좋은데 본전 생각이 나서 현대차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료전지를 많은 업체들이 현대차 연료전지만 주면 우리 버스도 만들고 물론 버스 트럭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현대차가 이걸 오픈 안 해서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가 오히려 이거를 오픈해서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료전지 스택 가지고 버스 만들고 트럭 만들고 심지어 발전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굴러가면 이산화탄소 발생합니까? 안 나오죠. 차에서. 수소차 지나가면 이산화탄소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하죠. 차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실제로 전기차를 타더라도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량이 있습니다. 수소차를, 넥소를 타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충전한 전기차의 전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석탄 태우고 LNG 태우고, 물론 원전에서 나온 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개통에 들어가면 원전에서 만들어진지 석탄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전기차를 충전할 때 쓴 전기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도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소차 4만 대 굴러다니고 있는데 수소차에 공급하는 수소 다 어디서 만드냐면 화석연료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수소차 만드는 기술은 현대가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하면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입니다. 수소 쉽게 만들 수 있겠지. 우리는 응용 제품을 만들자 해서 개발만 해놓으니까 차는 만들어졌는데 수소를 싸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소에 색깔을 많이 붙이는데 이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회색 수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들어오는 메탄, 도시가스, 휘발유, 경유, 어찌됐든 석유를 근본으로 하면 수소는 만들어지지만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C가 있으니까. 얘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만드는 수소이기 때문에 좀 암울하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블루 수소는 뭐냐면 요런 거에다가 요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낸 CO2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CO2 먹는 하마를 주입해서 CO2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땅속에 저장을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수소가 만들어졌지만 CO2를 잡아냈기 때문에 회색에서 블루로 바뀝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린입니다. 그린. 물에다가 탄소가 전혀 없는 이 물을 다시 전기를 가하면 수소,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수소가 CO2가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그린 수소라고 하고요. 청록 수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죠. 이거 세 개만 아시면 어디 가서 수소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공업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울산이나 여수나 여천이나 석유 원유 갖고 와서 정제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 만드는 과정 중에 수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을 다 가동해서 수소를 생산하라 하면 화석연료로 수소를 한번 생산해봐 그러면 연간 540만 톤까지 생산 가능한데 실제로 이만큼 안 만들고요. 한 190만 톤 정도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 수소를 다른 화학 제품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이제 막 보급이 되니까 수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갖고 와서 수소를 응용하자라고 해서 많은 충전소에는 울산에서 만들어진 수소 갖다 주고 여수에 만들어진 수소 갖다 주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연말 되면 수소차가 5만 대쯤 된답니다. 5만 대. 5만 대쯤 보급이 되면 이 5만 대가 1년 동안 굴러갈 때 필요한 수소의 양이 얼마냐면 7천 톤이 있으면 됩니다. 7천 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올 하반기에 생산하려고 계획 잡아놓은 수소가 9천 톤입니다. 그럼 수소차 내가 아무리 사도 충전소만 있으면 수소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9천 톤이 전부 다 회색 수소입니다. 수소는 수소로 만들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많은 수소를 이제는 그린 수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 전기분해 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서 뭐 태양광이면 얼마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좀 복잡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물이 전기를 받아서 수소를 만들려면 요 전기라고 하는 전류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수소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수소 1kg을 만들려면 33kWh의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33kWh는 뭐냐면 33kW 전기를 1시간 동안 공급해줘야 수소가
1kg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수전의 장치가 100% 효율은 가질 수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효율을 75%로 잡으면, 지금 만들어진 대부분의 장치는 75%로 잡으면 수소 1kg 만드는데 44kWh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전기를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수소 생산하는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력 단가를 장치 가격은 다 뺐습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풍력 발전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연료전지 원전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실제로 발전 단가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전기가만 보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태양광은 164원, 풍력 168원, 원전은 5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곱하면 태양광은 7,000원, 풍력 7,000원, 원전에서 나온 전기는 2,000원입니다. 왜 원전 전기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전기분해해야지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물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비쌉니다. 원전이 싸기 때문에 원전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군수님이 푸셔야 되는 문제인데, 원전에서 원가는 60원입니다. 근데 울진에 계시는 분들 전기값 60원 내십니까? 원전에서 만든 전기는 다 보냅니다. 보내서 내가 갖다 쓰면 원전에서 왔는지 석탄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15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쓰는 걸 싸게 달라는 거 아닙니다. 수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전기만큼은 원전 주변에 있는 울진에 싸게 요 원가만큼만 주면 수소 생태계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값싼 전기가 울진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울진에 도움이 되게끔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 물에다가 전기만 주면 수소가 발생하죠.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군수님 발표 잘 들어보시면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와 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듭니다라는 말씀을 군수님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열 이용 안 했습니다. 그죠? 현재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게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한 개 있는데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왼쪽 거는 상온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전기만 가해주면 얘를 쓰든 전기만 가해지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800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 전기 분해하는데 왜 이러냐면 앞에 수식을 보면 이렇게 결국 물이 전기를 받아서 수소랑 산소로 나눠지죠. 물이 결합되어 있는 걸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데 전기만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 깨는데 필요한 힘을 전기로만 공급하면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800도 이상에서 작동하면 전기도 가해주지만 열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물 전기분해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훨씬 더 적은 전기를 가해줘도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판매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이 연료전지를 수전의 셀을 적용하면 조금 더 적은 전기를 넣어도 열의 도움을 받아서 수전해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원전 안에는 전기도 만들어지지만 원자로 반응으로 인해서 한 300도 정도 되는 스팀도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전기를 빼내는 것처럼 같이 빼내면 그 열을 가지고 물을 한 300도로 미리 올립니다. 온도를. 300도로 올려서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수전에 할 때 전기 필요한 양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써도 훨씬 더 많은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용할 때 전기만 줘도 되고요. 효율을 높이려면 전기와 열을 같이 주면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본 전국에 14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전부 다 수소 충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는 지금 4개가 있고요. 경북에서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성주입니다. 성주. 근데 성주 군수님이 잘하신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주 군민을 위해 생긴 게 아니고 가는 사람들 충전해서 가라고 성주 휴게소에 생겼고요.
대구에 4개 생겼는데 경북에 그래도 빨리 이 앞다퉈서 지금 경주에 1개, 구미에 1개, 상주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포항, 구미, 경산, 하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충전소가 있으니까 수소차를 사시면 조금 불편은 해도 한 번 충전하면 600km 탈 수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만 넣으면 되니까 한 30분 가서 충전해도 됩니다. 근데 이 암흑기가 여기 보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진에서 차를 사시면 삼척 가서 충전해서 오셔야 됩니다. 다행히 그분은 대기 삼척이신가? 아무튼 그래서 별 불편한 곳이 왔다 갔다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됐건 후내년이 됐건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여기에 울진에 동그라미가 1개 더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수소 승용차도 가면 버스도 갈 수 있고 트럭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드론도 할 수 있고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차가 다 가능한 곳에는 수소차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육상용 뭐 배도 이제 이야기 나올 겁니다. 선주들 계실 텐데 배도 디젤 태우고 뭐 하게 되면 엄청 나옵니다. 이제 법이 점점 엄격해져서 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도 LNG를 넣으려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연구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은 이미 상용화된 거고요. 파란색은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노란색은 실제 실증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회색은 R&D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차들이 생길 겁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현대차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몇 개 없습니다. 현대, 기아 합쳐졌죠. 합쳐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만들 여력이 안 되어서 현대차가 스택만 납품해주면 다 하겠다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고요. 해외의 메이커들이 많이 만드는 이유는 캐나다에 발라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30년 넘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연료전지만 만듭니다. 얘를 만들어서 차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요. 따지고 보면 배터리 회사인 거죠. 삼성 SDI가 배터리 만들지 전기차 안 만드는 거, 배터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처럼 발라드라는 회사가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서 스택이 필요한 회사에 다 공급해서 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트럭, 버스 운영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의무 경찰들 시청 앞에 시위 막으려고 뺑 돌아가면서 차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여름에 이 경찰들 더워서 엔진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있는데 시민들이 항의합니다. 너희는 더워서 시원해서 괜찮지만 이 매연 다 어떡하냐고. 사람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 우선적으로 지금 수소전기차를 갖다 놓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배기가스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수소차도 적용됩니다. 물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넥소에 들어가는 스택을 2개를 갖다 놓고 버스도 운전되고 트럭도 운전됩니다. 이거보다 만약에 더 큰 게 필요하다. 기차도 가야 됩니다. 트램은 3칸만 했습니다. 3칸만. 3칸만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3칸 중에 한 칸에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2개짜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길어지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연료전지는 자꾸 길게 만들면 됩니다. 2개, 3개 붙이면 되는데 자동차에 수소 탱크 1개가 들어가는데 버스에는 5개가 들어갑니다. 기차에는 10개, 20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드론도 두산에서 드론을 만들어서 이 드론은 무인 비행체지만 전기가 없으면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배터리를 큰 거를 넣어야 됩니다. 배터리를 큰 거 넣어보니까 배터리가 무거워져서 지가 지 전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못 가죠. 얘를 연료전지로 바꾸고 이런 작은 수소 탱크를 실어 넣으니까 2시간 연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각광을 받았던 게 2000년 초반에, 2020년 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전라도 어느 섬에 갖다 줘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얘가 실어서 처음 시범 운전한 게 도서 지역에 마스크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영상을 보면 피자 배달도 얘가 합니다. 그런 시대로 바뀔 거고요. 뭐 UAM이라고 사람 타는 것도 있을 텐데 걔도 이런 것들이 자꾸 적용이 될 거고요. 잠수함은 궁극적으로 현재는 이 잠수함 추진하는 주 메인 동력으로는 연료인지가 아직은 못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근데 문제는 잠령했을 때,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엔진을 끄고 다녀야 됩니다. 안 들키려면. 근데 지금 배터리로 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하게 되면 이 충전 때문에 자꾸 올라와야 된답니다. 근데 얘를 수소로 적용하면 한 14일 동안 바다 위로 안 올라와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적용이 돼서 운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 디젤 엔진 자체를 바꾸려고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수소차에는 700기압으로 수소를 충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왔을 때 압력이 낮은 수소를 압축을 해서 막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로 수소 충전소에는 이런 모양의 제가 실무 사진 안 갖고 왔는데 고속도로 보시면 전봇대 같은 기다란 봉이 빨간색이고 누워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 튜브 트레일러입니다. 수소를 가스로 한 200기압까지 압축을 해서 300kg을 싣고 있습니다. 얘를 울진에 충전소가 생기면 충전소 LPG 충전소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튜브 트레일러가 충전소 한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오면 수소 충전소에 뭐가 있냐면 얘는 200기압이니까 충전소 안에 압축기를 이용해서 900기압 정도로 수소를 충전해 놓습니다. 여기는 200기압이고요. 압축기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소 탱크에 900기압으로 압축을 해 놓습니다. 그럼 차가 옵니다. 차는 수소 탱크가 비인 상태로 올 테니까 뭐 10기압 정도의 낮은 압력으로 차가 들어오면 900기압에서 밸브만 열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충전이 돼서 차가 충전이 700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럼 차가 갑니다. 그럼 이 수소차 한 대가 와서 나갈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입니다. 3분이고 속도에 따라서 5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5분 이상 걸리면 충전이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5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5분 되면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 차가 와야 되는데 이 수소 충전소 내에 있는 900기압이 수소를 한번 충전해서 빼줬죠. 빼주면 900기압의 수소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압력이 떨어집니다. 줬으니까. 그러면 차가 가면 그 순간에 압축기를 통해서 다시 수소를 900기압으로 채워 놓습니다. 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가 오면 또 압축해주고. 근데 요 튜브 트레일러 한 개가 200기압에 300kg의 수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진에 충전소를 세웠는데 차가 별로 없어서 하루에 60번 이상 충전하지 못한다. 하루 60분만 충전한다. 그러면 요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밤에 문 닫고 아침에 혹은 밤에 이 차 한 대가 더 와서 이 튜브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빈 걸 갖고 가서 충전해 오면 됩니다. 근데 울진에 충전 차가 많아져서 이 60대가 아니라 승용차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이 충전소에는 튜브 트레일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한 개가 있을 때도 사실은 한 개만 놔두면 안 되고 혹시나 문제 생기면 충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대가 안 되더라도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60대가 넘어가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재 기체로 된 수소를 압력을 가해서 저장해 놓으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얘를 많이 갖다 놔야 되니까 뒤에 과장해서 좀 그려봤습니다. 버스 차고지에 수소를 충전하려면 이 트레일러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놔야 되고 튜브 트레일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회전 반경 오력하면 충전소 부지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로 수소를 저장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용량을 늘리려면 결국 부탄가스처럼 용기 안에 액체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액체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가 기체로 들어옵니다. 근데 걔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해 올 때는 액체로 갖고 옵니다. 아시죠? 그게 뭐냐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인데 LNG 배에다가 액화로 갖고 와서 삼척터미널에 액체로 만들어 놨다가 얘를 기체로 기화시켜서 압력을 조금 가해서 집에 공급되거든요. 근데 이 LNG를 액화시키려면 온도를 얼마로 내려야 되냐? 영하 162도로 온도를 내려야 되고 영하 162도가 유지돼야지만 도시가스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소도 똑같이 액화를 시키려면 온도를 얼마로 내려야 되냐면 영하 253도까지 내려야 수소가 액체가 됩니다. 학창시절에 물리 배우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가 얼마일까요? 영하 300도? 영하 400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온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론적으로 섭씨 영하 273.15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지구상도 아니죠.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가 영하 273도인데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이거보다 겨우 20도 높은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지만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대단한 한국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화시켜서 아마 울진에도 수소가 만들어진다면 효성중공업이 잘하고 있는데 와서 액화시킨 거 기술 개발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차가 한번 실어가면 어려운 그림입니다만은 아까 보여드린 수소 그 고압가스 통은 200기압으로 300kg 싣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똑같은 크기로 액체 탱크로 만드니까 300kg이 아니라 3톤을 실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고압 기체를 액화로 바꾸면 저장량이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충전소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버스는 모르겠지만 기차가 되면 기차가 길어지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탱크를 굉장히 많이 실어야 되는데 이때는 수소 탱크를 싣는 게 아니라 요 액화 탱크를 실으면 훨씬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에도 물론 액화 탱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압 기체가 저장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압력도 별로 한 2, 3기압만 가해지면 되는 액체 탱크가 보급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 지구를 물려주려면 휘발유 경유 쓰면 안 되시고 전기차 타시고 수소차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이 탄소 중립 도시를 왜 갖고 왔냐면 제일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 중립 국가가 돼야 됩니다. 국가가 되려면 아마 산업 부분에서 발전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엄청 할 겁니다. 국가만 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지금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도시를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라고 환경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진군에도 지금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탄소 중립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초 발표할 때는 실제로 울진군에서 배출되는 양 빼기 흡수되는 양 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단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배출량이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대비 굉장히 많이 감축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으로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소량의 LNG나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잡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울진에 산불 나서 나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하는 그 정책들을 정부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일정이 바뀌어서 아마 최종 선정은 내년에 하는데 아마 연말쯤 후보지 선정해서 민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그 지자체가 의지가 있으면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아마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기업에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넷제로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울진에 해당되는 게 꽤 많습니다. 원전 수소 활용하는 발전 사업, 그 다음에 SMR 뭐 다 울진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울진이 이 난소 중립에 수소만 많이 만들어지면 설령 수소가 안 만들어진 수소가 좀 적더라도 다른 기술을 이용하면 충분히 탄소 중립 도시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마 울진에서 제안했던 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갖고 왔는데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도구로 뭘 발표하셨냐면 풍력 발전 설치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많이 하겠다. 수소차 보급 많이 하겠다.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 안 된 데가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 많이 하고 LED 교체하겠다라고 멋진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원전 수소가 빠져 있는데 수소만 더해지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이 작년에 지난주에 김준우 교수님 발표한 자료랑 비슷한데 결국은 울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뭐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비송전 전력을 갖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대의만 맞춰진다면 울진의 수전해를 위해서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동률을 1%만 올리면 됩니다. 2% 올려가지고 울진에 빼주면 됩니다. 값싼 전기만 빼주면 수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시다던데 제가 어디 보니까 원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짓는 이유가 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전용 원전을 하나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기가와트 원전 하나가 뭐 1,400짜리도 있지만 1기가로 치면 이 1기가 원전을 풀로 수전해야 하는 데만 사용되면 1년에 수소를 22만 톤 생산할 수 있답니다. 22만 톤이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수소의 양을 차고 넘치고요. 2050년에 500만 톤 필요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5%를 울진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얘를 수소를 잘 많이 만들려면 결국은 전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 수소를 만들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이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울진에 들어올 겁니다. 물론 국가산단은 당연히 될 겁니다. 국가산단은 뭐 군수님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충분히 될 텐데 울진이 국가산단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는 망이 되려면 훨씬 더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포항 멀고 삼척 멀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에 그다음 포스코에 필요한 수소 보낼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깔아도 되고요. 액화탱크 기차로 보내도 되고요. 배로 보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이 5,000km가 넘게 깔려 있습니다. 도시가스용으로. 근데 그거를 싹 다 LNG로 수소로 바꾸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수소 충전소 빨리 세우셔가지고 울진에 수소차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활용처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집에 경동 나비엔 보일러 쓰시죠? 이 보일러에 도시가스가 100% 들어가는데 이 100%에 수소를 20% 섞어서 보내주더라도 보일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수소만 나온다면 도시가스 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울진 관내에 들어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에는 수소를 20% 섞어서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옆에 거는 뭐냐면 경동나비엔에서 순수하게 수소만 공급해도 보일러가 돌아가는 보일러를 이미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연료전지 아닙니다. 연료전지 아니고 수소를 불 붙여서 그냥 태우는 겁니다.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보일러를 개발을 해놨는데 써먹을 데가 없답니다. 그 거점 도시로 울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김상덕 단장님께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큰 스케일의 수전회를 해본 데가 없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양광 가지고 만든 전기 가지고 수전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양광 부지는 평양에 있고 풍력단지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수전회 장치는 전주나 익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PA라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풍력단지에서 만든 전기 우리가 샀게, 너희 한전에 보내. 그 돈 내가 지불하고 나는 한전에서 나온 전기를 땡겨서 썼습니다. 사실 꼬리표가 없는데 꼬리표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되지 않은 전기로 수소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리고 아웅이죠. 그럼 결국 울진이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원전 전기를 빼와서 그 전기 가지고 수전회를 30메가와트짜리를 지금 정부가 만든다고 하는데, 이 30메가와트짜리 수전회 개발은 예타를 통해서 다른 데서 갖고 올 겁니다. 울진은 부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물도 공급해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진이 가장 최적지입니다. 물도 확보가 되고요. 전기도 한전에서 땡기면 되고요. 부지 국가 산단이 있으니까 아마 요거 올해 시작하는 사업,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감히 이 산단 구축하는,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소 쪽으로는 요게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되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수소 활용 기업들이 울진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울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정말 올 때마다 붙어 있는 H2 울진이 실제로 성과가 나는 울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원전이 세 개가 주된 에너지 용원이 될 겁니다. 얘가 만들면 전기 수요가 있으면 원전에 있는 것은 계속 보내면 되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전라도 쪽에 태양광 풍력에서 만든 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개통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개통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블랙아웃이 된답니다. 그래서 뭘 끄라 그러냐면 원전을 끄라 줄이라 그런답니다.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화를 잘 맞추려면 원전 가동하고요. 태양광 풍력 가동해서 송전탑 보내서 전기 만들고, 혹시나 수요가 없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 일부는 배터리에 저장하고요. 일부는 오늘 말씀드린 물 전기 분해할 때 전기 공급해서 수소를 만들어 놓고 수소를 저장하거나 수소를 공급해 주면 수소 충전도 가능하고요. 발전해서 전기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탄소 중립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수소기 때문에 아마 울진이 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른 아침 시간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라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배우고 돌아가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